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의 여성이에요.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대학에 갈 때까지 엄마와 둘이 살았어요. 엄마는 저를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을 만큼 무척이나 열심히 사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에 들어가고 집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고 엄마도 좋은 분을 만나셔서 늦은 나이지만 재혼을 하셨어요. 새아버지도 오래전 혼자 되신 분이었는데 자식들은 해외에 산다더군요. 저는 엄마가 행복을 찾으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만 생각하고 고생하셨던 엄마가 더는 저 때문에 마음 쓰는 일이 없게 하고 싶었어요. 제가 간호학과라 다른 과처럼 놀러 다닐 새가 없이 학교 공부에만 열중해야 했어요. 그리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어느 중형병원에서 일하게 되었죠. 저는 병원 근처에 작은 방을 얻어서 자취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주말에 엄마를 찾아가곤 했어요. 그때마다 새아버지도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저도 잘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엄마가 편안해 보이고 여유가 생긴 것 같아서 좋았죠. 엄마는 제가 빨리 결혼하기를 바라셔서 여기저기 선자리를 가져오셨어요. 이 사람은 아주 성실하고 직업도 괜찮대. 이번 주말에 한번 만나볼래? 난 아직 일하는 게 좋아. 누구 만날 만큼 병원이 한가하지도 않고. 몇 번이고 거절했지만 엄마는 계속 선자리를 권유하셨고 저는 매번 싫다고 하는 것도 불편해져서 점점 집에 가지 않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하고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죠. 같이 모임을 만들어서 영화도 보러 다니고 여행도 다녔어요. 그 모임에 있는 친구의 소개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집에서 선을 보라며 마련한 자리는 그렇게 싫더니 친구가 그냥 가볍게 만나보라는 건 부담이 없어서 그런지 편한 마음으로 자리에 나가게 되더라고요. 남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학교 먹군대에 시간 강사로 나가고 있다고 했어요. 원래 4년제 인문계 대학을 가서 공부하는 게 꿈이었던 저는 지적인 인상을 풍기는 그 남자에게 마음이 끌렸어요. 대학 교수로 자리 잡는 게 꿈이라는 그 사람 말도 너무 멋있게만 들렸고요. 몇 번 만나고 난 후 남자가 사귀자고 하더군요. 서연 씨, 혹시 마음에 든 사람 있어요? 없으면 마음 먹고 계속 만나고 싶어요. 저는 두말 않고 좋다고 했어요.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만나자고 하는데 싫다고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저와 그 사람은 1년 넘게 만나면서 서로를 알아갔어요. 그 사이에 싸우는 일도 거의 없었고 성격도 잘 맞고 취향도 비슷했어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저희 집에 인사를 왔고 저도 남자 집에 인사를 가게 됐죠. 남자 어머니가 편한 느낌은 아니었지만 아직 낯설고 남친 어머니니 그러려니 했어요. 그러다가 남자가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도 언젠가는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당연하게 받아들였죠. 저희가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남자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우리 성훈이 대학 교수로 자리 잡겠다고 하지만 나는 우리 아들이 다른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말인데 간호사면 연봉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 우리 애 얼마나 뒷받침해줄 수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 이런 말이 불편하겠지만 다른 일도 아니고 결혼이야. 집안에 새 식구가 들어오는 거고 내 아들 장래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알고 싶은 건 당연하잖아? 저도 성훈 씨가 원하는 일이라면 뭐든 잘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교수가 되는 것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그걸 목표로 삼고 왔으니까요. 어쨌든 너도 우리 애 하는 일이 뭐가 됐든 지원해줄 생각이 있다는 거지? 그런 마음이면 됐다. 성훈이가 간호사인 애를 뭐가 좋다고 그렇게 만나나 궁금했는데 좀 마음이 놓이네. 조금 기분이 상하긴 했지만
제가 그 사람에 비해 학벌이 뒤지는 건 사실이니까 부모 입장에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상견례 때 혹시라도 남자 어머니가 제 직업을 얕보는 말을 해서 엄마에게 상처를 줄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런 일 없이 무사히 끝났죠. 저희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치렀어요. 신혼생활도 다른 부부들처럼 평범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그렇게 8개월 정도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가 일하는 병원에 찾아오셨더군요. 얘, 너 대출 좀 받을 수 있니? 성훈이가 사업을 하게 될 것 같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 저한테는 아무 말 없던데요? 내가 지금 얘기하러 왔잖아. 진짜 괜찮은 사업이 있어서 준비 중이니까 그렇게 알고 너도 자금 좀 마련해 놔라. 어안이 벙벙해서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환자들을 보면서도 하루 종일 시어머니가 한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사업을 시작하냐고 물었고 남편은 그럴 거라고 태평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왜 나한텐 얘기 안 했어? 오늘 어머니가 갑자기 병원 오셔서 당신이 사업할 거라고 하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당신이 내가 교수 되는 걸 너무 바라니까 다른 일 할 거라고 선뜻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한 다음에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았지. 내가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미안해. 당신이 교수가 되길 바란 건 당신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었어. 내가 교수에 욕심을 냈던 것도 맞지만 당신이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걸 하라고 하지 못하게 하겠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머니 통해서 듣게 하지 말고 당신이 직접 나한테 얘기해줘. 당신 일인데 남한테 듣는 건 좀 그래. 알았어. 나도 생각이 짧았던 것 같네. 그렇게 할게. 그리고 이해해줘서 고마워. 저는 남편이 무슨 사업을 할 건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건축 관련 일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의 전공은 사회과학 쪽이라 너무 동떨어진 일 같아서 걱정이 되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불안해할 필요 없다며 큰 소리를 쳤어요. 나한테도 다 소스가 있어. 그냥 시작하는 거 아니라고. 당신은 돈이나 넉넉히 준비해도 처음엔 자금이 좀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저한테 있는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너무 부정적으로 보면 기죽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입을 다물었죠. 저는 다음 날로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했고 돈을 받자마자 남편 통장에 바로 넣어줬어요. 남편도 좋아했고 시어머니도 저한테 전화해서 잘했다며 평소 하지 않던 칭찬을 막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하고 남편 사이의 일을 시어머니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제가 예민하게 구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냥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최대한 돕겠다고만 했어요. 남편은 점점 집에도 늦게 들어왔고 얼굴을 보기 힘들어졌어요. 사업을 시작해서 바쁜 건 알겠지만 저도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 전보다 못 보는 날이 더 많아지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은 제게 또다시 사업 자금을 요구했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저는 한 번 더 대출을 받았어요. 남편은 옷차림도 화려해지고 말투도 바뀌고 점점 변해갔어요. 저는 남편이 못 갚는 대출 이자를 갚으려 이직을 해서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가끔 남편에게 언제부터 대출금을 줄 수 있는지 물어봐도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들어가는 돈이 많다는 답만 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야간 근무도 서고 남들이 못한다는 일도 맡아서 하느라 건강이 점점 나빠졌죠. 돈 한 푼 집에 갖다 주지 않는 남편 때문에 대출금 갚고 생활비까지 대려니 일을 늘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또 병원 일하는 시간에 와서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시는 거였어요. 더는 안 돼요, 어머니. 지금 2번 대출한 것도 원금도 아직 못 갚았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돈을 구해요? 그리고 왜 사업자금 얘기를 그 사람이 아닌 어머님한테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대던지 안 대던지 제가 그 사람하고 얘기해서 정했으면 해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의 안색이 확 달라지더군요. 너는 고작 한다는 일이 간호사면서 어떻게 그렇게 네 남편하고 맘먹으려고 드냐? 하는 일이 시원찮으면 돈이라도 따박따박 내줄 능력은 되고서 뭘 따져도 따질 일이지. 정말 우스워서 못 봐주겠네. 라더니 저한테 남편 안 되면 너는 팔자가 편할 것 같냐는 둥 막말을 퍼붓고 가는 거였어요. 저는 처음 듣는 험한 말들에 너무 놀라서 손이 다 벌벌 떨렸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놀란 마음은 진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대로 있다간 환자한테 실수하겠다 싶어 결국 조퇴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누워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큰 소리에 잠이 깨어 보니 남편이 잔뜩 화가 나 있더군요. 너는 남편이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는데 잠이 오냐? 이건 받쳐줄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돈 필요할 때 착착 내주는 것도 아니야. 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그럼 내가 대출받아서 준 돈은? 당신은 그런 돈 대출받을 능력도 없어서 나한테 손 벌린 거잖아. 네가 내가 하겠다고 하는 일에 힘껏 돕겠다며. 그러면 약속한 대로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이게? 한참 돈 필요할 때 사람 힘들게 만들기만 하잖아. 대체 그 사업이 어떤 거야? 나도 좀 알자. 나한테 제대로 설명한 적도 없잖아. 나도 내가 준 돈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이젠 좀 알아야겠어. 이건 뭘 하는지 보여주지도 않고 어머니하고만 쑥덕거리니 무슨 속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지금 내가 엄마하고 얘기하는 것까지 감시하겠다는 거야? 와,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남편은 끝내 무슨 사업인지 얘기해주지 않았고 저와 싸우다 말고 집을 나가고 말았어요. 저는 남편이 혹시 돌아올까봐 계속 잠을 못 자고 기다렸지만 남편은 날이 밝고 제가 출근할 시간까지 오지 않더군요. 어쩔 수 없이 저는 남편 제일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죠. 남편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재수씨, 모르고 있었어요? 그 자식 지 엄마가 자꾸 바람 넣어서 부동산 쪽으로 완전 빠진 것 같던데요? 땡땡동에 사무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쪽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어요. 건축 관련이라는 건 오래된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파는 걸 그렇게 말한 거였더라고요. 거기에 땅 투기에도 손을 댔다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한마디도 하지 않을 수가 있는지 배신감이 들었어요. 제가 반대할까봐 그랬다고 해도 제가 준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몰랐다는 게 너무 분하고 화가 나더군요. 너무 믿었던 거죠. 병원 근무가 끝나자마자 정신없이 택시를 타고 남편 사무실이 있다는 곳으로 갔어요. 막상 사무실 앞에 도착하니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 망설이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밖으로 나오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보기에도 세련되고 돈 많아 보이는 여자가 남편 옆에 있었어요. 두 사람은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서 어디론가 가더군요. 저는 다시 택시를 타고 두 사람을 쫓아갔어요. 도착한 곳은 고급 레스토랑이었는데 시부모님과 시댁 식구가 있더군요. 보니까 잘 모르는 시댁 친척분 생일 잔치더라고요. 저는 바로 그 자리에 쳐들어가서 남편을 찾았죠. 그랬더니 오히려 절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였어요.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여기가 얼마나 격식 있는 자리인데. 그러면 당연히 내가 와야지. 이 여자는 누구야? 내 사업 파트너야.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잠깐 나가. 라고 했고 시어머니까지 와서 절더러 나가자고 하더군요. 이런 자리는 아무래도 성훈이한테 더 걸맞는 사람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 하루 세영씨한테 부탁했어. 근데 네가 이러면 어떡하니? 라는 시어머니 말에 정말 더는 할 말을 잃었어요. 친척 생일잔치가 그렇게 격식 있는 자리인가요?
그날로 짐을 싸서 친구 집으로 갔어요. 며칠이 지나도 남편은 절 찾지 않고 다 끝났다는 걸 직감했어요. 저도 3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결국 친정으로 들어갔고 얼마 후 이혼 서류가 도착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나니 연락을 끊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사업자금으로 받아간 대출금은 고스란히 다 제가 갚아야만 했어요. 남편도 시댁도 다 이사를 가버렸고 저는 혼자서 발만 동동 구르는데 새아버지가 어떻게 아셨는지 제게 통장을 건네셨어요. 이거 어차피 너에게 주려던 건데 좀 일찍 받는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많은 돈을 왜 저한테 주세요? 괜찮아요. 저 일도 할 수 있고 좀 힘들어서 그렇지 제가 다 갚을 수 있어요. 나는 너를 내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있어. 자식이 힘든데 그 정도도 못 해주냐? 결혼하고 지금까지 돈 갚는다고 고생만 했는데 받아둬라. 새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씀에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몇 번이고 고맙다고 했고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았어요. 그러고 나니 일을 무리해서 하지 않아도 되니 확실히 몸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병원도 다시 중앙병원으로 옮겨서 일도 많이 줄었고요. 한 2년 정도를 그렇게 지냈는데 새아버지가 사업체 한 군데를 인수했다며 저에게 같이 해보면 어떠냐고 하시더군요. 새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아버지가 좀 풍족하신가 보다 했는데 투자도 하고 작은 기업체도 몇 개 갖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자에 능력 있는 분이셨어요. 새로운 회사는 병원에서 쓰는 용품들을 만드는 회사였는데요. 제 간호사 경험을 살려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싶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지만 제가 경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하기로 했어요. 또 일을 잘해서 새아버지한테 은혜를 갚고 싶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실수도 있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현장에서 어떤 용품을 쓸 때 어떤 점이 좋고 불편한지 자세히 검토를 하니 점차 나아졌어요. 익숙해지니 제품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도 금방 알 수 있었죠. 자신감이 생기니 전보다 더 많은 의견을 낼 수 있게 되더군요. 저는 점점 제품을 만드는 데에 더 많은 관여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함께한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자 회사에서도 저와 일하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새아버지한테 도움이 되는 게 뿌듯했어요. 빚을 갚는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저도 제가 회사 업무에 능력이 있는 줄 몰랐는데 하면 할수록 그 능력이 개발되는 것 같더라고요. 새아버지는 처음부터 제가 임원을 맡기를 바라셨지만 제가 부족한 걸 알았기에 평사원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올라갔죠. 처음에는 저에게 편견을 갖고 대하는 사원들도 있었지만 열심히 뛰고 배우며 일을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걸 보고는 점점 저를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대리에서 팀장이 되고 차장이 됐고 몇 년이 더 지난 후에는 사장님 바로 밑에 상무까지 올라갔어요. 그때는 제 능력을 의심하는 사원이 한 명도 없을 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 사이 저희 회사는 의료용품 분야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졌어요. 새아버지는 제가 많은 기여를 했다며 칭찬하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그즈음 회사가 새로운 사옥 부지로 구입한 건물이 있었거든요. 좀 복잡한 일이 생겼지 뭐예요. 알고 보니 이 건물이 다른 사람들과도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당연히 계약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건물주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였어요. 중개사가 건물주와 모자지간이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완전히 당했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를 하고 소송에 대비해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저희 쪽에서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자 얼마 안 돼서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경찰서에 간 저는 상대방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문제의 건물주와 중개사는
전 남편과 시어머니였어요. 두 사람은 저를 보더니 얼굴에 화색이 돌더라고요. 당신이 그 회사 사람이었어? 그런 줄 알았으면 진작 연락을 할걸. 그럼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텐데. 그러게나 말이다. 예, 이건 무슨 오해가 있어서 생긴 일 같은데 우리가 몇 중 계약을 한 게 아니야. 일단 우리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하는데 이렇게 덜컥 신고부터 하니 우리도 당황스럽다. 남편과 시어머니 말에 너무 울분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무작정 제 팔을 잡고 회사 윗사람들한테 말 좀 잘해줘. 기왕이면 혼자 오지 말고 사장님이나 대표랑 같이 왔으면 좋았잖아. 그럼 당신이 중간에서 오해도 풀고 얼마나 좋아. 오해는 무슨 오해입니까? 이미 변호사 선임해서 다 검토해 봤고요. 계약했다는 사람들도 다 만나서 당신들 사기친 거 확인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 회사 윗선이라면 윗선이에요. 제가 여기 상무라고요. 라며 남편의 손을 뿌리치자 두 사람은 순간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형사님, 저희 이 사람들 고소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 절대 봐주지 않을 거니까 무조건 법대로 해주세요. 제가 아니어도 사기당한 분들이 가만 안 두겠지만 이제 곧 저희 쪽 변호사 올 거니까요. 저쪽에도 변호사 얼른 선임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경찰에게 말하고 나오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제 앞을 가로막고 서더라고요. 이러고 가면 어떡하니? 우리가 오해라고 했잖아. 서로 풀 게 있으면 차근차근 대화로 풀어야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고소라니, 변호사라니,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니? 그래도 네가 명색이 우리 집안 며느리로 몇 년이나 있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정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언제 그 집 며느리였어요. 등에 빨대 꼽혀서 피까지 쪽쪽 빨아먹힌 호구였죠. 당신은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해. 호구라니. 우리가 언제 당신을 그렇게 대했다고 그래? 누가 들으면 진짜 나를 쓰레기라고 생각하겠다. 쓰레기 맞잖아. 처음에는 교수 되겠다더니 갑자기 사업한다며 지 마누라한테 대출받게 만들고 계속 돈 끌어 쓰다가 더 이상 나을 거 없으니까 그냥 버렸지. 그 정도면 내가 호구 맞지 않나? 이혼하고 나서 대출금 안 주려고 번호 다 바꾸고 이사하고 잠수 탔었고 나는 이렇게 다시 보게 된 거 그때 일들 다 돌려받으라는 하늘의 계시로 알고 몽땅 다 고소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라고 하자 경찰도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경찰서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전 남편과 시어머니를 흘끔거리며 봤어요.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창피했는지 팔로 얼굴을 가렸고 남편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방방 뛰더라고요. 뭘 몽땅 소송한다는 거야? 당신도 잘한 거 하나 없어. 그때 당신이 어땠는지 생각해봐. 초라하고 볼품없고 그런 사람이 잘 사는 친척 모임에 가면 내 이미지가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때 그 사람은 나한테 투자도 했었는데 어떻게든 잘 보여야지. 사업하는 사람 아내가 그런 것도 이해 못했으니 우리가 헤어진 건데 왜 이제 와서 다 내가 잘못한 것처럼 말해? 라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는 남편은 상대도 하지 않고 경찰한테 대고 형사님, 제가 이 집 식구들 싹 다 사기 결혼으로 고소하고 싶거든요. 이혼하고 10년 지났어도 고소 가능하죠?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가 전 남편을 뜯어 말리며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야.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예, 아가. 지금 성훈이가 한 말은 잊어버려도 돼. 그냥 욱해서 한 말이야.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엄마 미쳤어? 이런 말을 듣고도 나보고 참으라고? 나보고 사기쳤다잖아. 내가 지한테 되게 잘못한 것처럼 말하잖아. 시어머니는 계속 전 남편한테 조용히 하라며 저한테 싹싹 빌더라고요. 예, 정말 미안했다. 그땐 우리가 생각이 짧았어. 그러니 이번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부탁한다 아가야. 할머니, 저 댁의 아가도 아니고 이건 봐줄 일도 아니에요. 이건 엄연히 범죄예요. 이 일 인정 안 하고 계속 버티면 예전에 저한테 했던 일들 하나하나 다 소송 걸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렇게 저는 경찰서를 나왔고 뒤늦게 남편은 자기 실수를 깨달았는지
저한테 계속 연락을 하더라고요. 저는 받아주지 않았고 건물 사기부터 해결했어요. 사기 결혼권은 입증이 힘들고 오래전 일이라서 어렵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냥 소송을 걸어본 것만으로도 뭔가 후련해지더군요. 결국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저와 저희 식구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했어요. 법대로 처벌도 받았고요. 두 사람은 나란히 징역 1년을 구형받았고 집행유예도 되지 않았어요. 워낙 많은 사람이 당했고 죄질이 나빴기 때문이라더군요. 나중에 들리는 얘기로는 집안 재산도 다 말아먹고 교도소에서 나와서는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어디로 갔다더군요. 저는 그 후로 뒤늦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친구처럼 인생의 동반자로 평생을 함께하기로 했죠. 새아버지와 엄마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고요. 이렇게 돌아보니 삶에는 인과응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잊지 않고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좋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매일 기원할게요. 오늘도 좋은 시간 보내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